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측정 및 분석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오디오 케이블 다 다루지 왜 디지털만 다루냐, 이렇게. 아날로그 케이블은 약간 미신의 영역들도 되게 많고,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호불호도 있고 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은 이런 과학이거든요. 이거는 신호가 무결성 있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케이블을 만드는 표준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고요. 처음에는 우연한 게 시작됐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마찬가지로 디지털 케이블은 크게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고, 깊이 파면 팔수록 지금 여러 가지 케이블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실제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레코딩 할 때 음질이 많이 열화가 되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툭툭툭툭 하는 이렇게 끊기는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때는 아예 통신이 안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를 알면 굉장히 대처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을 주로 이제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확 이렇게 눈을 뜨시지 않을까. 앞으로 1시간 반 뒤가 되면 케이블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이신열이고요. 전자공학 쪽을 전공을 해서 음향공학 학위를 2005년도에 받았고요. 이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공유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터널 가보면 비상방송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 옛날에는 호루라기는 소리 많이 날고 아니면 사이렌 소리 많이, 지금 아예 방송을 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시스템, 민방위 훈련 때 나오는 시스템은 다 저희 작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층에 전시회 가보면 한 지역만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이어폰들, 모니터링 이어폰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소리를 왜곡 없이 들을 수 있는 자금용 이어폰도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했고, 오늘의 목차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론 부분인데요. 디지털 통신하고 디지털 오디오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오디오하고 디지털 오디오는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동축, 트위스트 페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표피 효과, 스킨십 팩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효과인 프록시미티 팩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자기파 간섭 및 EMI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누화, 크로스토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차폐에 대해서, 실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하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페어 본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이블을 고를 때 좀 더 좋은 성능의 어떤 케이블을 고를 때 꿀팁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케이블
쌍접착에 대해서 얘기를 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간축 분석하는 방법들, 케이블을, 그 다음에 주파수 축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 TDR, TDT, TDX, 이게 시간축 분석이고, 그 다음에 S 파라미터를 통해서 보는 게 이제 주파수축 분석입니다. 이제 이 장비인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국제 표준에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어 다이어그램을 해가지고 1010이 얼마나 깨끗하게 지금 전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는 아이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이제 2부에서는 국제 표준이 뭐가 있는지, 각각의 케이블 유형별로, 그 다음에 측정 장비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유형별로 AS-EBU 측정하는 거, SPDIF 측정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BNC 케이블 측정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USB 오디오 측정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더넷 케이블, 요즘에 단테나든지 AVB, 그 다음에 제너렉 이렇게 쓰시는 분들 요즘에 이더넷 케이블로 가지고 다 신호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측정 분석하는 걸로 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냥 때려서 계속 넣어지고, 이거 한 하루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시간 반에 사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런 게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면 다음에 제가 한번 하루 정도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신이 있고 디지털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통신용 케이블이 있고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은 디지털은 완벽하다. 디지털은 1010이고 에러 코렉션을 하지 않냐고. 깨지면 또 보내고 깨지면 또 보내고. 그게 이제 디지털 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밍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기가비트로 빨리 보내주고, 실제로 우리가 음악 듣는 것들은 그 메가 정도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뭐 1000개 중에서 999개가 깨지더라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기, 그쵸? 깨지면 또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스트리밍 할 때는 완전 무결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신호 무결성이라 그래가지고, 시그널 인티그리티가 형성이 되죠.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쓰고 다 깨지더라도 한 개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지털 통신의 관점인데요. 디지털 오디오는 제일 중요한 건 실시간입니다. 우리가 녹음을 한다라든지 야외에서 공연할 때는 실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게 있죠. 그럼 거기서는 또 받고 해버리면 딜레이 타임이 커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USB 오디오 전송 방식인데요. 이소크로너스 트랜스포라는 게 있고 벌크 트랜스포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소크로너스 트랜스포를 쓰는데요. 이거는 에러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RME 같은 경우는 벌크 트랜스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에러 정정을 합니다. 대신 이제 에러 정정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길겠죠. 상대적으로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 자원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이거는 표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RME 드라이브를 쓰면 좀 더 뭐 낫다라든지 뭐 덜 깼나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들이 그 이소크로너스 트랜스포로 해가지고 에러 정정은 없이 에러 체크는 합니다. 많이 깨져서 들어오는지. 하지만 다시 보내, 이게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류 정정이 없이 실시간 전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케이블이 더러우면 실제로 녹음할 때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깨지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없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에 깨지는 거는 크게 문질이 열화가 안 되는데, 많이 깨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깨지냐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뿌얘집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디지털은.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스피커로 뭐 우리가 좀 들으면 이렇게 이 이미징이 이렇게 뿌얘지고 뎁스가 없어지고 악기간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더 자주 이제 연달아 다다닥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갑자기 툭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끼는데, 그 음악 속에서 틱 들어가는 건데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녹음을 많이 해가지고 방송 송출을 한다든지 뭐 디지털 오디오가 녹음을 하면 실제로만 깨진 상태에서 녹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원소스의 음질이 되게 나빠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녹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
몇만 원을 아끼려고 그 컨텐츠 품질, 방송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고, 요즘에는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날로그 케이블하고 디지털 케이블이 뭐가 다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형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벨덴 디지털 케이블이고요. 1696A라는 벨덴 케이블. 이건 이제 8451이라는 벨덴 케이블인데요. 그 심선 두께도 22AWG로 똑같습니다. 이 뭐가 다르죠, 도대체? 이건 바로 뭐가 다르냐고 하면요. AS 디지털 신호를 넣었을 때 그 신호가 이제 통신이 되겠죠. 1010이. 그렇죠? 아마 한 20메가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메가헤르츠 정도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호가 전달될 때에 임피던스가 바로 얘는 115mm이고 얘는 40mm 나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왜 115mm하고 40mm냐? 바로 커패선스 값이 다릅니다. 얘는 110이고 얘는 13이고요. 얘는 34죠. 아날로그 케이블이 커패선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커패선스가 굉장히 다르다. 커패선스가 다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속으로 갈 때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토크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커패선스가 다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케이블들은 우리가 전송계는 속도에서 와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멀티미터 가지고 찍어보면 115mm 안 나오지. 멀티미터로 찍으면 거의 0ohm이 나옵니다. 아날로그 케이블이든 디지털 케이블이든. 그걸 보고 왜 115mm 안 나오냐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전달해보자, 내가 기가비트로 전달한다 그러면 기가비트에서의 임피던스를 재야 되고, 내가 몇십 메가헤르츠에서 동작을 하는 신호가 전달될 때는 메가헤르츠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미터 같은 경우 DC 저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걸 분석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이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호가 이게 1이고 0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1하고 0으로 이렇게 1010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무결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 입력 신호입니다. 그래서 1과 0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이건 1일 거고, 0으로 됐다가 1로 가고, 0으로 됐다가 1로 가고,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은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 0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럼 이게 반을 섞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1이다, 0이다. 결국은 그 디지털이라는 것들도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아날로그라는 전압을 가지고 보내서 결국은 거기서 1인지 0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은 무결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케이블이 좋고, 그래서 1010이 전압이 정확하게 트랜스퍼가 안 되면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실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보낸 건 다시 에러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번에도 안전장치가 있는데, 디지털 오디오 통신 같은 경우는 이더넷도 그렇고, 이렇게 USB 같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연이라든지 방송에 쓰는 것 같은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 일단 깨지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케이블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 디지털 케이블을 통과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여기서 보면 1,0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 선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1인지 0인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동기식 전송 같은 경우에는 클럭까지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0에서 1로 통과하는 요 시간이 이제 클럭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지터 노이즈까지 같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들어오면 다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특히 선이 길어지면 아예 그냥 100%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준 기관에서도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0m 이상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USB 2.0도 5m 이상은 절대 못 쓰게 돼가지고 있고, USB 3.0은 2m 이상은 절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표준 기관에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길게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USB 2.0 케이블인데 8m, 10m짜리도 팝니다. 그거는 쓸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니까 케이블 완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기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더럽게, 모든 케이블이 다 이렇게 더러워지냐? 아까 보면 이더넷 케이블도 100m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거 10m 가더라도 이런 녀석이 있고요. 100m 가면 이렇게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디지털 오디오 주파수 대역폭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날로그는 대역폭 정해져 있죠. 20에서 20K. 그렇죠? 2만 헤르츠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48kHz 샘플링 하면 24kHz까지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2만 헤르츠 이상을 못 듣기 때문에 아날로그 대역은 거의 뭐 20K, 뭐 24K 정도까지 뭐 이 정도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폭이 구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192kHz까지 지원되는 게 이제 맥시멈이기 때문에 192kHz 킬로헤르츠로 샘플링 되는 같은 경우는 한 24메가 정도가 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본다면 아날로그 신호 대역폭보다는 거의 1000배 이상이 지금 주파수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만한 고속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주파수가 늘어나면요, 이제 나중에 보면 한 1MHz가 넘어가 보면 주파수, 이제 임피던스가 항상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90ohm이 돼야 된다라든지 110ohm이 돼야 된다라든지 그다음 70ohm이 돼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됐죠.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75ohm을 유지시켜라. 표준 단지에서. 그다음에 그 밸런스, AS EV 케이블 같은 경우는 110ohm을 유지시켜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파수로 갈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임피던스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 디지털 대역에서는 요 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건 어떤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192kHz로 샘플링을 보내든 48kHz로 보내든 거의 110ohm, 뭐 70ohm, 뭐 90ohm, 100ohm 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런 관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호의 파장이 있네요.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피던스가 뭐 110ohm이니 70ohm 정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해지는데 그럼 임피던스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지. 그게 바로 신호의 파장, 신호의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25메가 정도, 헤르츠 정도 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게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음속금 같은 게 일주일에 340m를 가지만 이 전파가 날라는 신호는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만 킬로미터 똑같습니다. F란다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은 이제 전파 속도가 되겠죠. 3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이게 25메가 헤르츠 정도 된다고 하면 이 파장 4분의 1 파장 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이 4분의 1 파장을 넣는 선의 길이가 되면 그때부터 임피던스 매칭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있지만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같은 우리 3m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호가 가지 않고 뭐 튕겨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 대역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지 볼까요? 아날로그는 3000km 파장이 4분의 1 파장이 그러니까 제일 크게 하는 20km 같은 경우는 3.7km입니다. 그 아날로그 케이블도 한 4km, 5km 쓰면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쓸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의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날로그 케이블이 뭐 임피던스 매칭이 어쩌고 한 말은 그거는 하나도 모르는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가 이제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뭐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케이블을 써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이 안 맞으면. 110ohm을 써라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되고, 70ohm을 써라 그러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가로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 같은 경우에는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매칭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하겠구나 지금 이제 거기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임피던스를 아까 결정하는 요소가 커패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이라는 말은 안에 있는 심선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호가 전달되고 유전체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있고 바깥에 이제 쉴드 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고무 같은 걸 내가지고 이제 보호하는 피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체를 정의하는 것들은 안에 심선이 가 바깥에 있는 절연선 있지 않습니까? 쉴드 선 사이에 이게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게 임피던스를 정의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유전체가 들어가 있느냐. 이 허연 부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 분모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로그에서 D, 라지 D, 그 다음에 루트하고 E가 있는데요. E는 유전상수고요. 이 유전체 있잖아요. 허연 유전체. 그리고 이거의 외경, 쉴드선의 내경. 결국은 이 사이의 간격이겠죠. 그렇죠? 요게 임피던스를 다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을 만들 때 심선 두께가 일정하고, 그렇죠? 센터에 잘 있고, 그리고 유전체 스물성이 일정하고, 유전체 안에 무슨 기포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드를 갖다가 똑같이 잘 꽈가지고 잘 꼬면 임피던스가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딱 만들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75ohm이 나와야 되거든요. 75ohm 딱 나오면 굉장히 좋은 케이블이라는 거지. 그렇게 만들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끝부분이 끝부분. 여기가 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심선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절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절연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는 임피던스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죠? 이 간격이 아까 라지 D하고 스몰 D 사이에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신호고도가 다 튕겨 나가 버린다. 잘못해 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커넥터하고 이 납땜 멜대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케이블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단자의 모양입니다. 이 단자도 결국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똑같이 임피던스가 70ohm을 유지해야 될 거잖아요. 측정을 나중에 해보면 여기서 다 깨집니다. 그런데 좋은 커넥터는 그것조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관계가 70ohm을 유지를 최대한 유지시키도록 테크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커넥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75ohm을 넣어줬는데 있잖아요. 이 로드까지 75ohm, 전부 다 75ohm이 유지가 됐다. 다 됐다고 하면 반사 없이 100%다 전송이 되겠죠. 그렇죠? 깨끗하게. 그런데 이게 이 부하 저항이 얘보다 더 크다. 나는 이제 75ohm로 갔는데 얘가 갑자기 115ohm이다. 그러면 가다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상이 뒤집혀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녀석도 있지만 튕겨나가는 녀석은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로드 임피던스하고 케이블 임피던스가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나서 많이 튕겨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관이 이렇게 가다가 좁은 관이 나오면 튕겨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그러면 튕겨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하면 뒤집혀서 튕겨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뒤집혀 튕겨 나오면 뭐가 될까요? 가는 거 내가 1위 갈 때 0이 튕겨 나와버리면 서로 캔슬이 됩니다. 1대1이었다고 하면 캔슬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한 게 요만큼 줄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0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작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작은 거? 이 작은 부분이 있죠, 이게. 이 부분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돼서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드 임피던스가 케이블 임피던스가 작을 경우 같은 경우는 신호가 감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케이블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를 같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케이블 임피던스하고 기기들, 내가 보내주는 기기든 받는 기기든 케이블 인터코넥터가 똑같이 임피던스가 돼야 100% 신호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정합이라고 하는데요. 정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동축 케이블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케이블 그 자체로 본다고 하면 가운데 심선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동축이라는 말은 코엑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에서 보면 이 쉴드의 그 원점하고 심선의 원점이 똑같죠? 센터로, 그렇죠? 그래서 동축입니다. 축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나중에 그 외부에서 뭐 이렇게 전자파가 유입이 된다라든지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실드 되는 게 제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측기기는 다 동축 케이블을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SPDIF나 BNC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BNC 케이블이 다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속으로 뭐 클럭을 보낸다고 할 때 다 BNC로 보내죠. 이렇게 딱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내지. 그 트위스트 페어나 SPDIF를 절대 안 보냅니다. 자, 두 번째는 트위스트 페어인데요. 트위스트 페어는 이렇게 돌돌돌 말았습니다. 그럼 이 돌돌돌 말은 상태에서 우리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115을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AS EBU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115는 어떻게 맞추냐? 이거는 이제 이 둘 심선 사이하고 그러면 이게 피복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사이의 간격이 115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일정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돌돌돌 꼬우면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연선 케이블 이렇게 휘면 그 사이가 벌어져 버리겠죠. 많이 굽어버리면 붕 뜹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는 임피던스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을 절대 이렇게 많이 굽히면 안 됩니다. 인터넷 케이블이든 여러분이 하는 AS EBU 케이블이든 모든 디지털 케이블을 많이 굽히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선으로 돼가지고 팍팍한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좋죠. 어쨌든 이제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한 개 선이 있고 심선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유전체가 피복 유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또 트위스트 밴드 이쪽에 또 심선이 있고 유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피복이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과연 쉬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끝에 납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풀어야 되거든요, 또. 그럼 이 사이 간격이 갑자기 많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져 버렸죠.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가니까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다 벌어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피복을 따내가지고 길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따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소실이 있고요. 미드넷 케이블 업체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가 있잖아요. 튕겨나고 속도가, 나는 분명히 집에서 1기가 상품을 쓰죠. 나중에 보면 10기가 뭐 20기가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USB 케이블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게 다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반드시 뭔가의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임피던스를 갖다가 내가 그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95에 맞게끔 뭔가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아무도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고도를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내가 납땜할 때, 당연히 풀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풀고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 또 최대한 짧게 해야 되겠죠. 그쵸? 길이를. 그리고 이 사이에 임피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 그래도 신호가 굉장히 깨끗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제는 이게 커패선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이 아주 눈에 굉장히 쉽게 들어와요. 근데 커넥터가 진짜 문제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커넥터 만드는 사람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래서 좋은 커넥터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풀어서 납땜해야 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막 이런 복잡한 처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케이블인데 복잡하게, 구조가 복잡하고, 안에서 뭐 끼워주는 게 있고, 유전율을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끼워주는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지. 그런 처리들이 되어 있는 게 좋은 커넥터입니다. 자, 이론에서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케이블에서 저항을 정할 때는요, 이게 로우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단면적 있잖아요. 이게 단면적. 구리선의 단면적에다가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질 거고, 단면적이 잡으면 심선이 얇으면 저항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해야 똑같은 길이도 저항이 다른 케이블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단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얇은 걸로 쓰면 당연히 저항이 커지는 거고, 임면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주파수에 따라서도 이게 저항의 값이 바뀝니다. 주파수에 따라서는 말이 이제 저항이 임피던스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왜 저항이 증가되냐라는 거지, 임피던스가.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두께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스킨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는 전류에서는 그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렇죠? 또 자기장이 형성되면 또 그 자기장에서 또 전류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 맴돌이 전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또 전기장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기장은 바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흘렀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에 또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안쪽 같은 경우는 전류 흐르지만 안쪽에는 반대로 흐르고 있죠. 그럼 여기 전류가 다 흐를까요? 못 흐르겠지. 근데 바깥쪽은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하고 방향이 같죠. 그래서 전기는 모두 이렇게 표피, 스킨으로만 따라 흐른다는 거죠. 안쪽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이 표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깊이는 뭘 하느냐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표피 깊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단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계속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항이 줄어든다. 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 깊이를 한번 보면요. 구리선에서 보면 50H다 그러면 표피 탭스가 1c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는 통째로 다 흐른다는 거야. 표피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1cm 가까이. 우리 1cm 이상 이게 반지름이 1cm인 케이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선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선을 통시해야 될 때, 여러분들 POE 같은 게 해가지고 인터넷 보면 POE가 전력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USB도 전기를 보내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60Hz 전력은 전체를 다 흐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리 순도가 안에까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게 이제 400km만 되더라도 0.01, 0.1mm 정도 스킨랩스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이제 진짜 껍데기만 흐르는 거예요. 껍데기를 내가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저항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그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주면 좋을 거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대부분의 선들이 트위스트 페어선을 씁니다. 두 가닥을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죠? 똑같은 신호인데 항상 두 가닥을 씁니다. 그 이유가 이 신호의 상위 뒤집힌 버전이 있잖아요. 역상 버전까지 같이 보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건 뒤에 해주는데, 이렇게 선 두 가닥이 동시에 보낼 때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보내면 전류가, 아까는 이 비행줄로 가장자리를 흐른다고 그랬죠. 그게 흐르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선을 붙여놓으면 바깥쪽으로만 흐릅니다. 또 여기를 또 못 올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는 아까 역상을 보낸다고 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쪽으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저항이 더 커져요. 이것도 아까 표피 효과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올라갔는데, 선 두 가닥을 붙여놓으면 더 크게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가 버리면 더 전류를 못 올린다는 거지. 이런 효과가 있다. 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뭔가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기파 간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약간 선지 두 가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말이죠. 보낼 때 이제 내가 이 두 가닥선 가지고 나중에 어떤 데이터선을 이렇게 만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뭔가 외부에서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선이랑 이 두 개가 다 뜨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근데 우리가 돌돌 꼬아놨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페어를 한 거예요. 트위스트를 페어를 해서 이게 이제 해피리면 얘가 밸런스예요. 밸런스라는 말은 뒤에 이제 상을 다시 뒤집어주는 그런 회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쵸? 오펜퍼 같은 게 있든 어쨌든 해주면 이 나중에 이제 이 두 개, 그럼 이거 두 배로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뒤집어주니까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쵸? 상이 하나 뒤집혀지니까. 그러니까 두 개 대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겠죠. 이거는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트위스트 페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강력한 노이즈 소스가 있더라도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높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같아져야 나중에 뒤집히니까 이렇게 거꾸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되면 더해지면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트위스트 페어를 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신호음은 두 배로 커지고 나중에 노이즈 소스가 없어진다는 개념인데, 근데 이게 대전제가 있어요. 이 빨간 거하고 파란 선이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지금 같은 지점에 만나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장 입장에서는 저주파 같은 어떤 소음이 들어올 때는 이 두 개 같은 지점도 모르겠도, 실제로 이거는 마이크 확대시켜서 보면 파란 거는 위에 있고 빨간 건 밑에 있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고주파수로 가보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도 고주파, 우리가 지금 USB 3.0부터 해가지고 이더넷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외부 자기장을 차폐를 못 시켜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동축 케이블은 원천적으로 가운데 있잖아요. 산선이 가니까 있잖아요. 제일 완벽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고속으로 가면 트위스트 페어도 답이 없는데, 그럼 고속으로 갈 때 트위스트 페어가 좀 더 동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렇게 동축에 가까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고속용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같은 경우에도 벨덴에서도 보면 좀 고속용 같은 경우에 더 많이 꼬아져 있습니다.
그런 케이블을 쓰면 더 이제 이런 것들 차폐율이 더 좋아지겠죠. 이해가시죠? 예.